자, 정론 1침입니다. 최민희를 수사해야. 최민희가 본회의장에서 뭐 누구 얼마 무슨 기관 얼마 하는 식의 축의금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보내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이제 기자들이 줌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가 됐어요. 서울신문이 제공한 이 기사에 보면 대기업 언론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언론사가 최민희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를 냈다. 이게 이제 정리된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 기관명, 관계자 이름, 액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최민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좌진한테 전송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명단과 액수 뒤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 뭐 이런 메시지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 실은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리스트 중에 상임위 관련 기관, 상임위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기로 했고, 상임위 등과 관련이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서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반환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긋들이 최민희로부터 메시지 받아서 그 실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900만 원 입금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하면서 최민희가 뭐 900만 원을 뭐 줬는지 어쨌는지 뭐 하여튼 그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최민희가 돈을 받긴 받았군요. 이것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임위 관련 기관, 상임위 관련 기업으로부터 축의금 쪽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이자들이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려준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니까 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또 상임위 등과 관련은 없지만 평소 친분에 비춰봐서 그저 뭐 글쎄요. 요즘은 축의금을 얼마씩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경조사에 잘 안 가니까. 근데 뭐 이를테면은 뭐 한 30만 원 한다 칩시다. 보통 30만 원인데 갑자기 한 100만 원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30만 원, 100만 원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관례 이상으로 들어왔으니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인지 뭐 아니면 뇌물죄 위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하여튼 부적절한 것은 확실하죠. 최민희가 또 최민희 밑에 똘마니들이 이거 부적절하니까 돌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법에 어긋나는지까지는 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하니까 돌려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법 위반 사안이라서 돌려준다고 한다면 그럼 돌려주면 법 위반이 사라집니까? 도둑질을 했어. 뒤늦게 도둑이 이거 내가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주인한테 뭐 택배로 보내거나 뭐 돌려준다 칩시다. 그러면 도둑질한 범죄 행위가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이미 도둑질한 범죄는 성립이 되잖아요. 그걸 돌려주고 자시고는 나중에 감옥 갈 때 2년 때릴 거 1년으로 때리는 정도의 정황으로는 참고가 되겠지만 도둑질한 범죄 자체는 돌려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최민희와 최민희 똘마니들이 뭔가 부적절하다라고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해서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적절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면 사법 처리를 해야 되잖아. 이게 뭐 면책특권에 해당됩니까? 최민희가 뭐 국회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뭘 말을 잘못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법 위반 사안인지 아닌지. 최민희하고 똘마니들도 뭔가 이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두 번째는 이게 최민희 딸이 결혼식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돌려줘야 됩니까? 최민희 딸이 돌려주거나 최민희가 돌려주거나 아니면 최민희가 혹시 사적으로 개인 비서를 두고 있다면 그 사적인 일을 처리할 개인 비서한테를 통해서 돌려주거나 혹시 최민희가 저 몇백 년 전에 사라진 이 노비를 집에 몰래 한 명 두고 있다 그러면 그 노비를 시켜서 돌려주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최민희는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이걸 돌려주라고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왜 최민희 개인 비서, 개인 심부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더럽게 짝이 없는 이 돈 돌려주는 일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그 공무원들, 여러분들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왜 그런 공무원들이 최민희의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심부름까지 해야 됩니까? 그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의원실 보좌관이 산업인가?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은 개인 일이다. 왜 개인 일을 공무원인 보좌관한테 지시하냐? 공무원이 개인 노비냐? 주진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최민희가 국감기간 중 딸 결혼 청첩을 했고 화환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백 명으로부터 축의금 최소한 억대가 거쳤을 텐데 왜 반환하는 돈은 930만 원밖에 안 되는가? 그렇죠? 이재명 아들 축의금과 최민희 딸 축의금이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30만 원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돌려주기를 930만 원만 돌려주냐. 이게 계좌로 입금돼서 흔적을 지우기 어렵거나 향후에 수사를 해 받았을 경우에 들킬 것 같은 돈만 반환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는 싹 입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단서가 드러난 이상 축의금 명단, 축의금 총액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가 돌려줬냐 아니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더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걸 또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정황이 노출된 것은 최민희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그러면서 김미애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 피감기관, 공무원 포함한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기업 단체로부터 경조사비, 출판 기념품, 일체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윤리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축의금을 결혼식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받은 것인지 딸 계좌로 받은 것인지 최민희 의원 본인 계좌로 받은 것인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가 불가피하다. 네, 최민희 수사해야죠. 지가 깨끗하고 당당하면 왜 수사를 피해. 네, 최민희 수사하라.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예, 장동혁 대표의 경고입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조원철이뿐만 아니라 김용민이가 나서서 법원이 이재명 재판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고 한 법원 고등법원장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법원의 돌변을 조심해야 된다. 법원이 돌변해서 재판 재개하기 전에 대통령 재판 못하게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재판 중지법을 다시 밀어붙이자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이가 나선 걸 보면 이 재판 재개에 대한 이 좌파들의 걱정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김어준이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당신들이 사법개혁 한다? 좋다. 그럼 우리는 이재명이 법정 끌고 와서 유죄 때려버릴 거야. 이 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법부가 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으면 저 사법부 그냥 두면 되냐? 박살 내버려야지. 이게 김어준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원래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이재명이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가 아직 완전 그 짐승은 아니야. 동물은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 문제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바람에 이게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번에 그런데 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곧바로 법을 통과시킬 거다. 자, 이렇게 되자 장동혁 대표가 나섰어요. 만약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이재명의 5개 재판 당장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즉시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거의 최후 통첩 수준의 경고를 했습니다. 정론 1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론 1심은 새벽 배송과 관련된 겁니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 함께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가세했던 저 종북주사파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이한테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계산서를 내밀고 있는 데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하나의 조직이지만 이게 수많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종들마다 다 자기들의 급한 현안들이 있어요.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그건 니들 알아서 할 바고 나는 이재명이 도와서 권력 탈취하는데 공을 세웠으니까 이것만은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민노총이 이 물류 쪽에서 청구서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 이런 겁니다. 야, 이것도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진짜 막 나가는 자들이네. 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조입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조가 지난 22일 일주일 전에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 기사 과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이 자들이 내놓은 방안은 뭐냐면 오전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한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은 오전 5시에 출근하고 오후 3시에 출근하는 두 계조로 나눠서 주간 배송만 맡긴다. 이런 골자입니다. 주간 배송만 맡긴다. 이게 핵심이에요.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면은 현관 앞에 이렇게 쿠팡 이런 그 배송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예. 이 심야 근로를 없애서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이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미 그게 생활의 한 패턴으로 정착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새벽 배송 그러면 뭔가 신선식품들만 그 전날 주문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뭔가 뭐 신선한 야채 같은 거 고기 같은 거를 집에서 받아가지고서 요리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대부분의 이 젊은 가구들이 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 택배 주문하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 끝나고 오면 저녁 8시, 9시쯤 되고 그래서 저녁까지 다 밖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새벽이면은 다 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새벽 배송은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생활 리듬 중에 하나로 정착된 패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2천만 명이 이미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2천만 명한테 야 택배기사 과로 때문에 안 되니까 너네 생활 리듬 바꿔. 앞으로 새벽 배송 없어.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것들이. 이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쿠팡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로켓 배송이라는 걸로 광고를 했습니다. 뭐 로켓 타고 배송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빨리 신속하게 10년 됐습니다. 10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새벽 배송인데 그때 배송혁명이 일어났어요. 배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 이 배송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문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거 그거 너무 늦어서 그거 제품 주문을 안 합니다. 오늘 주문해서 내일 오지 않으면 아예 그 회사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신선식품에서 시작을 했죠. 쿠팡도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는 책, 옷, 화장품, 가전제품까지 수백만 가지가 새벽 배송의 품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어떤 면에서는 배송의 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나오시면 그 새벽에 제가 보통 5시 반, 6시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때 택배 차량들이 몇 대씩 서 있어요.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이게 새로운 생활 패턴이라니까. 근데 택배노조가 민노총 힘입고 이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꾼다? 이 제정신들이에요. 이런 그 쿠팡의 배송혁명 이후에 쿠팡이 이 물류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으로 커졌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쿠팡은 수천억 수조 원을 이미 쏟아 넣었어요. 이 택배라고 하는 게 뭐 택배 기사만 고용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한 냉동 창고들이 질비하게 구비돼야 되고 수백만 가지 제품들이 구비가 돼야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새벽 배송으로 그 회사의 조직이 재편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만 명의 그 택배 기사들이 그 자신들의 생활 리듬을 바꿔가면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조 이상의 투자가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소비자가 2천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15조예요. 이거를 그래 노조원 과로 막는다고 이걸 없애요? 뭐 없앨 수 있으면 한번 없애봐. 아 노조원들이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새벽 배송 안 한대요. 한번 그렇게 해봐. 그 회사
일주일이나 버틸까? 바로 망할 거예요. 지금 쿠팡은 1,500만 명. 전체 새벽 배송 물량이 전체 택배 물량의 91%에 달하는 컬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컬리는 아예 새벽 배송이 91%야. 전체 배송 물량에. 여기에 160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이현희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소비자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머리에 떠올리고 앱으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배송받는 게 자연스러운 장보기로 이미 자리 잡았는데 따라서 새벽 배송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올해는 15조 원 안팎의 새벽 배송 시장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30대 맞벌이 김모 씨는 이른 아침 출근해서 오후 8시, 9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배송 서비스가 없어지면 당장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 내가. 대형 물류는 8시, 9시에 문 열어놓지를 않는데. 따라서 민노총이 몇몇 소수의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새벽 배송기사 중에 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절반이 안 된대요. 절반이 안 되는 것들이 수많은 2천만 명의 소비자와 절반이 훨씬 넘는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함부로 침해하면서 뭘 해보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또 농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새벽 배송의 신선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농축어업인들과 직거래를 합니다. 컬리는 전체 신선 농산물 중에 산지 직거래 비율이 40%에 달해요. 산지 직거래를 해야 빠른 시간에 중도메인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새벽에 배송할 수 있거든. 신선식품을.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산지 직거래를 통한 40%의 매출을 하는 현지 농어업인들 그냥 숟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 배송 중단은 20여 년에 걸친 물류혁명과 이커머스 시장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협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민노총 노조원들의 무슨 과로금지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럼 그거 아니에요. 아마존 있잖아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아마존은 최근 미국 내 60개 대도시에 주문 상품의 60%가 당일 또는 다음 날 도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물류 업체인 아마존도 절반 이상이 새벽 배송 물량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2019년부터 6년 동안 전국에 55개 이상의 배송센터를 새로 세웠어요. 이게 물류혁명이에요. 아마도 우리 쿠팡이 10년 전에 했던 것에 자극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예, 쿠팡은 지난 10년 동안에 바로 이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조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3조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10조 이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컬리는 이 새벽 배송으로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새벽 배송이 없어진다? 그럼 상장 못 하는 거지 뭐. 상장도 하기 전에 상폐되는 거지. 그런데 민노총이 왜 갑자기 이 판에 이런 황당한 청구서를 들고 나왔을까? 이게 이 물류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이 그동안 뭐 메이저였거든요. 근데 이걸 제치고 쿠팡이 선두로 올라왔어요. 근데 쿠팡이 노조 조직률이 낮은 거야. 야, 저 쿠팡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길 좀 들여야 되겠다. 야, 저 약점이 새벽 배송 아니야? 이거 우리 노조원들 과로를 명분으로 해서 못하게 만들면 저것들이 움찔하겠지? 그리고 나서 밀당 한번 해볼까? 이런 얄팍한 정략적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노동계와 물류업계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얄팍하고 지저분하다. 이재명의 원래 일정이 잘못됐다. 원래 일정이. 말레이시아에 이재명이가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굳이 뭐 이 김혜경이 끌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주최하는 만찬 시간에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동포간담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니, 교민 간담회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 해결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거냐. 송원석이가 나섰어요. 아세안 회의에 이재명이가 국민일세로 출장을 갔는데 정상들이 모이는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이는 빠진 것 같다. 도대체 이재명이는 국민일세로 출장을 가서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국민의힘의 박수영이라고 있잖아요. 박수영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교를 포기한 외포자, 수학을 포기하면 수포자 그러잖아요. 외교를 포기한 외포자 이재명 때문에 잠이 안 온다.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왜 트럼프 만찬에는 불참을 했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16일 G7 회의 하루 늦게 가는 바람에 정상회담을 못했다. 또 나토 정상회담 트럼프 참석을 알고도 거기를 안 갔다. 8월 유엔 총회 때 전 세계 정상 145명이 참석한 트럼프 만찬에 달랑 혼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만찬에 빠졌다. 트럼프 울렁증 때문에 지금 피하고 다니는 거냐 의심될 정도다. 이재명이가 단판을 못 지우니까 관세 협상은 석 달째 공전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은 하루하루 다르다. 이재명이는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김영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한 산업부 장관 모두 에이펙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도대체 뭐가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냐. 이재명이가 외포자로 구경만 하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의도적으로 만찬에 참석 안 한 게 아니야. 애초에 만찬은 일정이 없었어. 당초부터 동포간담회 일정이 있었어. 아, 이게 뭔 짓이야.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트럼프가 오는데 그리고 트럼프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고? 모르고 동포간담회를 잡았다고? 그럼 모르고 잡았더라도 알면 그때 바로 고쳐야지. 또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면서도 애초부터 그 만찬에 안 가게끔 이재명 일정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외교 포기한 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것들이 전부 다 외포자들이야. 외교부도 외포자야. 외포자 이재명, 외포자 조현, 외포자 김용범, 외포자 위성락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를 안 가고 애초부터 일정을 잘못 잡은 거지. 거기에다가 이 박수영이가 트럼프 울렁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표현을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게 우리말을 잘 몰라. 자, 봐. 트럼프 울렁증이라는 단어에 트럼프가 기분 나쁠 일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는 트럼프 울렁증이 있어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트럼프가 기분 나쁠 일이냐고. 야, 내가 세긴 센 모양이네. 어이구 뭐 나만 봐도 저게 울렁거린다는데 트럼프가 왜 기분이 나빠? 기분 좋지. 엄청 센 사람인데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아니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뭔데 내가 트럼프 앞에서 내가 왜 울렁거려? 이재명이가 기분이 나빠야지. 그런데 이것들 대통령실이 트럼프 울렁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냐고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말도 몰라 이것들이. 예, 다시 내 정정해 드리는 건데 트럼프 울렁증 그러면 트럼프는 기분 좋게 돼 있어. 내가 세긴 세구나. 아이고 이재명이 저게 내 앞에서 대가리도 잘 못 들더니 울렁증이 있었던 모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작 기분 나빠야 될 것은 이재명이다 말이에요. 민노총 산하 택배 노조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0시에서 5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새벽 배송이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동안 그 입법한 과정을 보면 진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러자 이렇게 아이 어린이집 준비물 기저귀 물티슈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는 걱정들을 워킹맘 주부들이 많이 모여있는 맘카페 등에서 이런 우려와 불만과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면 장 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새벽 배송이 없어지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새벽 배송 없어지면 나 직장 그만둬야 되냐. 퇴근하고 왔는데 하필 분유나 기저귀가 똑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당장 내일 쓸 게 없을 때가 있다. 그거 어디 가서 그 시간에 사냐. 전화 한 통 하면은 새벽에 이게 배송이 되는데 이걸 없앤다?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이것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발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민노총 이것들이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급하게 우리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변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 냈냐. 쿠팡과 같은 연속적인 고정 심야 노동은 생체 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그럼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다 똑같지 이것들아. 나 이런 참. 자, 노조는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야 배송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주간 야간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을 해서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민노총 택배노조의 보도자료가 바로 그냥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살이 나냐. 너 택배 해봤냐? 너 새벽 5시에 출근한다 그러지? 그러면 택배라고 하는 게 출근해가지고 딱 잘 상차되어 있는 차 몰고 가면 되는 줄 알아? 일일이 주소 확인해 갖고서 물건 다 골라 갖고서 차에다 싣고 그 차 운전해서 가서 내려주는 거야. 5시 출근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그러면 집에 몇 시에 배달 가능한데? 해보거나 말을 해야지 이것들아. 이것들이 5시 출근이라고 좀 써있거든. 오전 5시 출근. 그러면 아무리 긴급한 새벽 배송도 5시에 출근해서 어느 누군가의 집 앞에 갖다 주려면 제 느낌으로는 7시, 8시는 돼야 됩니다. 다 출근하고 난 다음. 이것들 정말. 자,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배기사는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송 물품을 적재하는 등의 준비 업무부터 해야 된다. 오전 5시부터 배송을 해도 새벽에 출근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초심야 시간근무 조절하자는 노조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이게 좀 완전히 엉뚱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또 택배기사들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일자리가 사라지는 조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배송기사 특히 새벽 배송을 하는 심야 택배 기사들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왜 원해서 하냐? 건강 나빠지길 원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에 따르면 야간 배송기사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왜 심야 야간 배송을 하느냐? 첫째, 교통 혼잡이 적어서요. 하긴 이 택배 기사들은 택배 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자기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낮에 요즘 교통이 너무너무 막힐 때는 그것 때문에 작업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 차는 뭐
교통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요리조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잠깐 정차시켜서 급하게 물건 내려주고 또 가고 그거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야에는 교통이 혼잡이 없대. 이거 정말 천국 같은 일이죠. 배송기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36.7%예요. 밤에 하면은 교통 혼잡이 적어서요. 그 다음에 주간 배송을 하면 야간 배송을 하면 주간 배송보다 수입이 좋대요. 수입이 좋대. 이게 수당이 더 나가는, 아마 이게 야간 근무니까 시간의 근무로 수입이 더 좋을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수입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밤에 하면 낮에 4시간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밤에 4시간이 있으면 자는 것밖에 없지만 낮에 4시간이 있으면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가 20%. 그러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야간 배송, 새벽 배송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송기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새벽 심야 배송기사들은 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새벽 배송을 없앤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왜 민노총 너희들이 뭔데 우리 일자리 뺏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민노총이 이런 식으로 강제하면 쿠팡을 타겟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태무나 알리는 그러면 새벽 배송 중단하겠냐? 걔네들은 계속 할 거다. 그러면 결국 새벽 배송 시장, 2천만 새벽 배송 시장을 태무나 알리한테 내주는 꼴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천만 국민의 편익과 다수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볼모로 잡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너네 밀어붙이면 당장 야간 배송 이용하는 2천만 소비자들, 야간 배송을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야간 배송과 직거래 관계에 있는 농가들, 자영업자들, 연쇄적인 붕괴와 심각한 일자리 감소가 따라올 거다. 그런데도 강행할래? 이것들아.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네,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다른 설명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100% 시장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것들은 그건 뭐 미국이 늘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장 개방과 반도체 관세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뭐 중국도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일본도 개방했는데 한국만 지켰다? 이재명 것들이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미국은 달라요. 한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이제 곧 밝혀집니다. 또 반도체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이재명 것들은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었어. 논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협상 타결했다고 그래놓고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미국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이 좀 더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았으면 공동 성명을 왜 안 했겠냐. 입장이 다르지 않았으면 공동 성명을 왜 안 했겠어. 뭔가 입장이 여전히 조율이 안 되고 심각한 차이가 있으니까 공동 성명도 발표 못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구체적인 실무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예요. 러트닉은 3,500억 달러는 어디에 투자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결정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 또 알래스카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을 포함해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야 라고 로터닉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것들은 향후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로터닉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이 투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한국? 미국입니다. 로터닉의 설명에 조금 더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특히 이 종북 주사파 개딸들한테는 농산물 시장, 쌀, 소고기 시장 문제가 뭐 지그들 목숨 걸린 문제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강훈식이가 로터닉 상무장관이 한국 시장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언하자마자 강훈식이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에이 그거는 그냥 정치적 발언이에요. 농산물 추가 개방 아예 절대 없어요. 라고 다시 쉴드를 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은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윈윈한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닌데 무슨 놈의 윈윈이 나오냐고. 이래 놓고 이렇게 퍼질러 놓고 이 정청래가 뭐라 그랬냐. 한미 관세 협상 베리 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얘가 아는 영어를 다 동원했어.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다. 야, 이 정청래도 이재명 이거 뭐 아첨이 보통이 아니네요. 하여튼 정청래가 아는 영어 다 나왔어. 베리 굿, 엑설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장동혁 대표는 기업들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그 부담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협의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뭐 역사적 위협이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우선 좀 투명하게 밝혀라. 지난번에도 합의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2달 이상 그렇게 거칠게 공방을 하지 않았냐. 만약 미국 발표 내용이 우리하고 달라지면 결국 지난번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 송원석 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자체가 원죄다. 국민 부담이 줄어든 건 하나도 없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4,100억, 뭐 4,200억 달러 정도고 연간 수익률이 5% 안팎이기 때문에 이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그걸 고스란히 미국한테 보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외환관리 여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주진우는 미래 10년을 올가맨 협상이다.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내주기만 했다. EU와 비교해봐라. 일본과 비교해봐라.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겉으로는 국익 외교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탄핵감인 굴종 외교다. 국민 혈세와 기업 자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투자에 구체적 자금 투자 회수 계획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어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종결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형우 판사입니다. 4년 만에 2021년 10월에 기소가 이루어져서 4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민간인업자 대장동 관계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억 1,000만 원. 김만배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성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전제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욱 등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기여하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또 정진상, 김용 등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자들로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엮인 것이 비리의 발단이다.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50%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수지 방식으로 추산해본 예상이익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런데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배당 이익을 1,822억 원으로 고정시켜서 결과적으로 3천억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유동규 등은 공모 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고,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이하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쪽의 유동규 간에 그러한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서 주모자인 김만배와 그리고 이들과 유착 공모한 유동규가 같은 8년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과정을 그대로 체결해서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 그래서 8년의 중형을 때린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데, 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1심 판결은 김만배 이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성남시 공적 영역에 있었던 유동규 간의 이러한 유착관계로 배임이라는 범죄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유동규가 최종 결재권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뒤에 도대체 누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승인했느냐? 재판부는 이재명과 관련해서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의 고위층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고위층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정진상이다 김영이다 해봤자 이재명이의 측근에 불과한 거죠. 당시 성남층의 고위층은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고위층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동규 위에 있는 이 배임 사건의 최종 범죄자가 누구냐? 대장동 비리의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1심 재판의 판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도 같이 재판하지. 예, 이재명도 정진상 등과 함께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나눠져서 이 이재명의 배임 사건은 어제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예요. 그런데 이 형사 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헌법 84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재판을 지금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공판 기록은 25만 쪽, 재판만 190여 차례 열렸습니다. 그 1심 재판이 마침내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배임 맞다. 주모자, 실무 주모자 김만배, 유동규 등 8년, 그리고 남욱 4년, 관계자 전원 중형의 법정 구속. 남은 것은 1심 재판부에서도 판시한 유동규는 중간 조율자에 불과했다면 실질적으로 대장동 배임 사건 범죄의 최종 주모자, 주범은 누구냐? 이거는 성남시 고위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죠. 국민의힘은 이 재판 선고를 보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 있던 이재명이다.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케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강력한 논평을 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법원은 대장동 일당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당시 사업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케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고 그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배임죄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박성훈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조항이, 그래서 배임죄 조항이 사라지면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처벌할 법이 없어졌으니까.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그래서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이걸 보완하고 개정하면 될 일이지 왜 폐지를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것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 사법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경원은 이재명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이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다면서 재판 재개 서명 촉구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고성국 칼럼에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요, 이런 상황에서 또 초치고 나왔어요.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답하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재판 재개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재명한테 뭘 물어보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은 성남 도계공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 도계공이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줬다. 그래 놓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결론을 아주 엉뚱하게 물타기 하듯인데요. 이제 관심은 이재명의 관여 여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였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남우기도 법정에서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했고 유동규도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리고 이 사건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그래놓고 결론, 조선일보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이가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야. 아, 정말 아무리 권력 앞에 쫄아가지고서 꼬랑지 내리는 이 한심한 족벌 언론들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 판에 이재명이 입장을 표명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 왜 우리가 이재명의 일방적인 입장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이재명의 입장 듣고 싶지 않아요. 재판 재개를 원하는 겁니다. 재판 재개를 통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자한테 무슨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로 1심이었습니다.